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췌장암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병기 설정부터 치료 전략까지 정말 다룰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췌장암, 이게 참 진단도 치료도 쉽지 않은 병이죠. 이게 사실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 또 최신 동향 같은 거 저희가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더라고요. 수술이 될 때, 아니면 좀 국소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리고 전이된 경우. 그렇군요. 각 단계별로 최신 치료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 지금 췌장암 치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은 잡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췌장암 상태를 어떻게 딱 나누고 그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또 최근엔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모든 암 치료가 그렇듯이 병기 설정부터 봐야겠죠? 네, 자료 보니까 TNM 시스템 이걸 쓴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TNM,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국제적인 표준이죠. 췌장암 상태를 객관적으로 딱 보여주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NM? 네. 각각 뭘 의미하는 건가요? TNN 우선 원발 종양, 그러니까 암 덩어리 자체의 크기랑 주변 조직을 얼마나 파고들었나, 이걸 보는 겁니다. TS라고 해서 아주 초기 암부터 시작해서 T 숫자가 클수록 암이 크거나 주변으로 많이 퍼졌다는 뜻이죠. 아, 숫자가 클수록 심각한 거군요. 네, 특히 T4, 이게 중요한데 종양 크기랑 상관없이 주변에 아주 중요한 동맥까지 침범했다. 이러면 T4가 됩니다. 동맥 침범이요? 네, 이러면 수술이 아주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렇군요. 그럼 N은요? N은 이제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면 몇 개나 됐는지 이걸 보는 거죠. 림프절, 노드의 N입니다. 전이가 없으면 N0, 1개에서 3개면 N1, 4개 이상이면 N2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그럼 마지막 M은 뭔가요? M은 원격 전이 여부입니다. 간이나 폐처럼 췌장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암이 퍼졌는지 보는 거죠. 원격 전이가 없으면 M0, 있으면 M1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T, N, M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0기부터 4기까지 딱 병기를 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병기가 치료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죠. 그럼 이 병기를 기준으로 치료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다행히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한 10에서 20% 정도? 네, 그나마 다행인 경우죠. 이걸 절제 가능한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절제 가능하다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암덩어리가요. 주변에 아주 중요한 동맥들 있잖아요. 복강동맥이나 상장감막동맥 같은 이런 곳을 심하게 침범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중요한 정맥들도 아직 막히지 않아서 수술로 암을 완전히 떼어내고 혈관을 살리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 혈관 침범 여부가 중요하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장기로 원격전이 M0는 없어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그럼 주로 어떤 치료를 하나요? 수술인가요? 기본은 선행 수술입니다. 일단 수술로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죠. 암 위치에 따라서 수술 이름이 좀 다른데요. 췌장 머리 쪽에 있으면 보통 췌12지장 절제술, 이걸 흔히 휘플 수술이라고도 부르죠. 휘플 수술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으면 원위부 췌장 절제술이라고 해서 췌장 일부랑 비장을 같이 떼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 방법도 다양하군요. 요즘은 배를 크게 열지 않고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하는 최소 침습 수술도 많이 하고요. 근데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수술 결과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R0, R1, R2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로 떼어낸 조직 가장자리를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가 남았나 안 남았나 보는 거예요. R0가 제일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R0 절제는 암세포가 전혀 없이 깨끗하게 다 제거됐다, 완전 절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예후가 가장 좋죠. 특히 1기처럼 초기에 발견돼서 림프절 전이도 없고 N0 이런 분이 R0 절제를 받으면 5년 생존율이 50% 넘어서 90% 가까이 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와, 90%요?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발견해서 R0 절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에 R1은 눈으로는 다 뗀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미세하게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R2는 아예 눈으로 봐도 암 덩어리가 남아있는 경우로 말해요. R2는 그럼 피해야 하는 결과겠네요? 당연하죠. R2는 사실상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요. 어떻게든 R0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수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거군요. 수술 전후에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선행 항암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이런 말들이 있네요. 그대로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수술 전에요?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장점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수술 전에 미리 전신에 퍼져 있을지 모르는 아주 미세한 암세포들을 먼저 공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암이 항암제에 잘 득는지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테스트요? 네, 만약 선행항암을 했는데도 암이 막 자란다. 그러면 이 환자는 어쩌면 힘든 수술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수술 전에 미리 반응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회복하느라 힘드니까 제때 항암 치료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선행항암은 그런 걱정 없이 전신 치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죠.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암덩어리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할 때 R0 절제, 즉 완전 절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에게 이 선행 항암요법을 주로 하나요? 특히 처음 진단했을 때 수술이 될까 말까 좀 애매한 경우, 이걸 경계성 절제 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약간 국소적으로 진행된 경우, 이런 환자들한테는 요즘 거의 표준 치료처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하나요? 그 부분은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같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병원이나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 후 보조요법은 뭔가요? 이건 수술 후에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은 다 제거했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어떤 치료법이 표준인가요? 현재로서는 MF-월피리녹스라는 복합항암요법을 한 6개월, 그러니까 24주 정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표준 치료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MF-월피리녹스요? 효과가 어느 정도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예전 표준 치료였던 젬시타빈이라는 약 하나만 쓰는 거랑 비교했을 때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 그러니까 환자 절반이 생존하는 기간이요. 이걸 35개월에서 54개월로 늘렸어요. 35개월에서 54개월이요? 와, 거의 1년 반이나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위험비 HR이라는 수치가 0.64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사망 위험을 한 36% 정도 낮췄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큰 발전이죠. 정말 획기적이네요. 근데 부작용은 없나요? 항암 치료면 힘들 것 같은데. 물론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피로감도 심하고 메스꺼움, 설사 같은 위장 문제도 흔하고요. 백혈구 감소 같은 골수 기능 억제, 또 손발 저림 같은 신경병증 부작용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분의 전신 상태나 연세 같은 걸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수술이 어려운 분들도 꽤 많다고 하셨죠. 전체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국소 진행성 질환.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이 경우는 암이 좀 더 진행돼서요. 주변의 주요 동맥을 절반 180도 이상 감싸고 있거나 아니면 주요 정맥이 아예 막혀버려서 수술로 깨끗하게 떼내고 혈관을 다시 잇는 게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아, 수술이 힘들어진 상태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간이나 폐 같은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는 안 간 상태예요. 딱 그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국소적으로만 진행된 겁니다. 예후는 어떤가요? 이 단계는? 안타깝지만 좁지는 않습니다. 보통 생존기간 중앙값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암이 커지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황달이 오거나 음식을 못 먹게 되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심하면 출혈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도 꽤 높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주된 치료는 전신 항암화학요법입니다. 몸 전체에 작용하는 약물 치료죠.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엔 수술이 안 된다고 했던 환자분들 중에 한 20% 정도는 이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암 크기나 줄거나 상태가 좋아져서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치료 후에 수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2단계 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어떻게든 수술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
자, 이제 가장 많은 비율, 절반이 넘는 50대에서 60%를 차지한다는 전이성 질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발견될 때부터 이미 다른 장기로 암이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 폐, 복막 이런 곳으로요. 안타깝지만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완치가 목표인가요? 현실적으로 완치를 목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암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을 조절해서 삶의 질을 가능한 한 좋게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치료는 주로 어떤 걸로 하나요? 역시 항암 치료인가요? 네, 핵심은 전신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여러 약제들을 조합해서 쓰는 복합 항암요법이 주로 사용되죠. 어떤 약들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폴피리녹스나 아니면 젬시타빈을 기본으로 하는 조합들, 예를 들면 젬시타빈에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을 같이 쓰는 요법이 대표적이고요. 최근에는 NA-알리라이피녹스라는 새로운 조합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 표준 치료, 젬시타빈 플러스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보다 생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걸로 나타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폴리3 연구 결과인데요. 아, NA-알리리피녹스요? 얼마나 더 효과가 좋은 건가요? 그 연구에서는 생존 기간 중앙값이 기존 9.2개월에서 NA-알리라이피녹스는 11.1개월로 개선됐어요. 조금이지만 그래도 나아졌네요. 네, 그리고 이전에 다른 항암 치료를 이미 받은 환자분들한테는 리포좀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을 포함한 복합요법이 또 효과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나폴리1 연구 결과고요. 이것도 생존 기간 중앙값을 4.2개월에서 6.1개월로 늘렸죠. 생존 기간이 여전히 좀 짧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맞아요. 중앙값 자체는 아직 6개월에서 1년 남짓하지만 그래도 1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들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이성 암이라고 해도 일부 환자분들은 정말 몇 년 이상 암과 함께 잘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더 예후가 좋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 영양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유리하고요. 간전이가 없는 경우, 또 폐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예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유전자 변이요? 요즘 암 치료하면 맞춤 치료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환자마다 유전자 검사해서 맞는 약 쓴다는. 췌장암도 그런 게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췌장암도 예외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입니다. BRCA1, BRC2, 아니면 PALB2 같은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걸 수도 있고 암세포 자체에만 생긴 변이일 수도 있고요. BRCA 변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서 많이 듣던 건데 췌장암에도 있군요. 네, 있습니다. 이런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백금 기반 항암제, 그러니까 폴피리녹스나 젬시타빈 플러스 시스플라틴 같은 약에 더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파프 억제제라는 먹는 표적 치료제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파립 같은 약들이죠. 오, 그럼 BRCA 변이가 있으면 쓸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있다는 거네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올라파립이라는 약이요. BRCA 변이가 있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가 첫 항암 치료 백금 기반 후에 암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 때 이 약을 유지호흡으로 계속 먹으면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암이 다시 나빠지지 않는 기간, 즉 무진행 생존 기간이 평균 3.8개월에서 7.4개월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와, 2배요? 대단한데요? 네, 이건 특정 환자 그룹에서는 표적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BRCA 변이 검사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전체 췌장암의 한 1% 정도로 아주 드물긴 한데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영어로는 MSI 하이라고 하거나 불일치 복구결함, DMMR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는 암이 있습니다. MSI 하이, 면역항암제 반응 좋다는 그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암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더 잘 공격하게 도와주는 면역 관문 억제제, 예를 들어 펜브롤리주맙이나 니볼루맙 같은 약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전이성 췌장암이면 이런 유전자 검사들을 다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요즘은 거의 표준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의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췌장암하면 KRS, KRAS 유전자 변이가 거의 90% 이상에서 발견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제일 흔한 KRS 변이에 대한 표적 치료는 없나요?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KRS 변이는 췌장암의 거의 핵심 구동축 같은 건데 이게 참 오랫동안 약 개발이 너무 어려워서 undruggable, 즉 표독으로 삼을 수 없는 타겟으로 여겨졌어요. 약이 없었군요, 그동안은. 네, 근데 최근에 드디어 돌파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KRS 변이 중에서도 아주 특정 A형 G12C라는 변이가 있거든요. 췌장암에서는 한 1%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요. 이 G12C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 소토라십, 아다그라십 등이 개발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1%면 너무 적은데요. 나머지 훨씬 많은 KRS 변이, 뭐 G12D나 G12V 같은 것들은 아직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바로 그게 지금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G12C 말고 훨씬 더 흔한 G12D, G12V, G12R 같은 다른 KRS 변이들을 직접 공격하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들이 정말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임상시험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 그럼 곧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만약 이 약들이 성공한다면 정말 췌장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 표준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KRIS 외에 또 다른 표적 가능한 변이들도 있나요? 네, 아주 드물지만 RET, ALK, NRG1, 로스1 같은 유전자 융합 변이나 BRAF V602 같은 변이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거나 관련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죠. 정말 많은 연구가 동시에 막 진행되고 있군요. 앞으로 췌장암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방향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KRAS 표적 치료제 개발이 아마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분야 중 하나일 거고요. 또 하나는 면역 치료 쪽입니다. 환자 개인의 암세포가 가진 고유한 돌연변이, 이걸 신생암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맞춤형 암 백신 같은 것들이요. 개인 맞춤 백신이요? 네. 또는 KRAS처럼 여러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 치료법들도 초기 연구에서 꽤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자라는 주변 환경, 즉 종양 미세 환경을 바꿔서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들도 아주 활발합니다. 종양 미세 환경이요? 네. 암세포를 도와주는 나쁜 세포들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우리 면역세포들이 암을 더 잘 공격하도록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단기술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죠. 혈액이나 소변 같은 데서 아주 미량의 암 DNA 조각이나 다른 표지자들을 찾아내는 액체 생검 기술이요. 아, 액체 생검, 피 검사로 암을 진단한다는 거죠? 있게 될 겁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와,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네요. 췌장암 병기 설정, TNM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절제 가능할 때, 국소 진행됐을 때, 전이됐을 때 각각 치료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수술 전 항암요법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도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 치료, BRC의 변이나 MSI 하이,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KRAS 표적 치료까지 미래 전망도 들어봤고요. 정말 복잡하지만 그만큼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췌장암이 여전히 정말 어려운 병인 건 사실이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병기별로 또 환자 한 분 한 분의 유전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치료 전략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자 진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의 등장은 정말 앞으로 췌장암 환자분들께 더 나은 결과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췌장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자 진단 기술이나 새로운 표적 치료제들이 빠르게 개발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모든 췌장암 환자들에게 실제로 적용돼서 생존율이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을 텐데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나 의료계에는 앞으로 어떤 노력과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